안녕하세요.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을 겪고 난 후에 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하면서 고정된 장소를 벗어나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저 또한 젊은 나이에 고생하면서 시간을 보낸 서울살이를 청산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 나쁜 일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에서 그저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에겐 20대 중후반에 만나 장장 5년 동안 만나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던 회사 동기였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생긴 사람이었죠. 좀 뺀질거리긴 했지만 그때는 그 모습마저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잘생긴 놈들이 얼굴값 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남자도 꼴에 잘난 얼굴 막 쓰고 다녔네요. 주말에 본가에 내려간다고 해서 그 주에는 데이트를 못 했었는데요. 그 주 평일에 그 남자가 자취하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제가 회사 서류를 놓고 왔었거든요. 근데 주말에도 그 서류에 확인할 게 있어서 저는 남자의 자취집으로 찾으러 갔죠. 오랫동안 만났기 때문에 자취방 도어록 번호를 알고 있어서 치고 들어가니까 현관문에 글쎄 남자의 신발과 나란히 놓인 검정색 하이힐. 처음 보는 구두를 보며 정말 어리석게도 생각을 했죠. 내 신발인가? 내가 이렇게 높은 구두를 신은 적이 있나? 그렇게 정말 되지도 않는 생각 회로를 돌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 안쪽에서 아주 즐거운 웃음소리 한 쌍이 들려왔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남자의 침실로 향했고 문을 여니 눈앞에는 말로만 듣던 처용가가 펼쳐져 있었죠. 침대에는 다리 4개가 보였고 2개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것이고 나머지 2개는 누구 것이냐 말이죠. 서정아. 어머 어머. 남자는 절 보고 놀랐고 여자는 헐벗은 몸을 가리기 바빴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장승처럼 굳어서 한 몸뚱이처럼 보이는 두 남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얼굴이었어요. 얼마 전 우리 회사로 들어온 신입이었거든요. 저와 만나던 남자는 그 여자의 사수였고요. 정말 웃긴 게 남자는 항상 신입이 머리가 일머리가 없어서 답답하다 귀찮아 죽겠다 노래를 불렀고 그 신입인 여자는 얼마 없는 여자 사원이었던 제가 편했는지 사수가 꼰대 같아서 싫다고 담배 냄새 난다고 뒷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서로의 욕을 제게 신나게 했으면서 이렇게 사람의 뒤통수를 치다니 어떻게 보면 참 천생연분이더라고요. 일머리 없는 머저리 신입이랑 입냄새 나는 꼰대 사수랑 잘 맞나봐. 저는 이 말만 남기고 남자의 자취방을 나왔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바람 현장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서 미련은 없었는데요. 제 마음속의 상처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붙어먹은 두 연놈이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그것 또한 고역이었죠. 죽어도 싫었는데 매일같이 회사에서 그 인간들 얼굴을 마주했어야 하니까요. 저는 아무런 잘못도 떳떳하지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 공간에 같이 있다는 자체가 끔찍해서 며칠 후 바로 사표를 내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서울살이를 정리하고 저와 가까운 이모께서 살고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퇴직금과 그때까지 모아뒀던 돈으로 제 가게를 열어 새 출발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니던 회사가 화장품 관련 회사였어요. 카페나 식당보다는 그래도 오랫동안 업으로 해온 거랑 관련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녔던 회사 친한 슈퍼바이저님에게 부탁해서 같은 계열사 화장품 가게 위임 매장 면접을 보게 됐어요. 계약금만 있다면 직영은 아니더라도 위임을 받아서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이사한 지방에 위임 매장 자리가 나 있는 상태였고 슈퍼바이저님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추천이 있고 같은 회열사 화장품 회사에서 일한 이력이 있어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됐네요. 저는 그렇게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간 지방에서 무사히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오로지 이모뿐인 타지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3년 동안 이리저리 고생하면서 자주 가는 식당도 생기고 매일같이 맥주 사러 들르는 마트에 일요일 아침마다 가는 목욕탕에 또 제 화장품 가게로는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당한 수모와 상처는 정말 싹 잊혀져 갔습니다. 정말 뭔가를 잊고 지우고 싶다면 먼 곳으로 떠나 바쁘게 지내는 게 약이더라고요. 이모께서도 처음에 이사를 온 제 꼴이 영 아니었다고 하셨거든요. 세상 예민하고 날카로웠다고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잘 웃고 얼굴도 밝아진 모습을 보더니 한숨 덜었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자리를 잡고 3년 정도 지났을 때 이모가 살고 계신 곳 군청에서 일하는 총각 하나를 만나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만나봐. 진짜 괜찮아서 그래. 이모가 일하는 센터 사람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괜찮은 총각이야. 그럼 뭐해? 45살이라며. 그렇습니다. 그 총각이라는 사람은 45살인 노총각이었던 거죠. 저도 그때 38살로 적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반올림하면 50인 사람과의 만남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서정이 너 그때 만났던 놈은 연하였다며 연하. 거기에 뺀질뺀질하게 얼굴만 잘라서 바람난 거 아니야. 남자 얼굴 볼 거 없어. 나이도 어느 정도 들어서 느긋하고 여유 있는 사람 만나야 하는 거야. 그럼 이모가 만나. 어차피 이모랑 나이 차이도 안 나는구만. 예, 나도 네 이모부만 없으면. 아이고 진짜 얘가 고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만나봐. 이모가 구청 친구한테 말해서 자리 만들어 볼 테니까. 아, 됐어. 무슨 남자야. 내가 남자 잊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계속 혼자 살 거야? 아니잖아.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확실하게 잊혀지는 거야. 속눈 새음치고 한번 만나봐. 일단 한번 만나보고 얘기하라니까. 정말 진짜 만나봐야 아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총각이라니까. 총각이 아니라 노총각. 저희 이모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년이나 흘렀으니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곧 있음 40인 조카가 혼자 있는 게 계속 신경 쓰였던 거죠. 하지만 그 상대가 45살 노총각이라니 이모의 말로는 군청에서 일 잘하기로도 소문났고 어르신들한테도 잘해서 거의 그 군청의 아이돌이라고 하네요. 주말에는 봉사도 하고 다녀서 마을 어르신들은 다들 사윗감으로 점 찍어놨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왜 아직 혼자겠냐고요? 이모의 권유를 계속 거절했지만 이모는 어느샌가 저희 부모님께도 이 말을 전해서 저희 엄마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적은 나이가 아니고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아니니 하루 만나보라고요. 저는 드디어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모에게는 정말 만나만 보는 거라고 단단히 못을 받고 이모께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처음 그 군청 아이돌을 마주한 제 머릿속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말 착하고 일을 잘하나 보다. 왜냐하면 군청 아이돌이라고 하기엔 정말 백정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등치는 산만했고 빠무잡한 얼굴에 반팔 아래에 드러난 팔에는 털이 수북한 45살이라 들었는데 거의 한 50은 다 되어 보이는 노안이기까지 했죠. 예전에 5년 만난 3살 연하의 준수하고 잘생긴 얼굴에 그 바람난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이모가 일부러 그 남자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소개시켜 주시는 건가 할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 이상형의 외모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남자에게 솔직히 처음부터 정이 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게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죠. 서정 씨가 하는 화장품 가게 많이 들어봤어요. 전 가본 적은 없는데 제 동생도 자주 가요. 아우, 정말요? 그럼 저랑 만난 적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럼 정규 씨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나 봐요? 아유, 저야 원체 뭐 바르는 게 없어서요. 발라봤자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다음에 한번 갈게요. 서정 씨가 좋은 걸로 추천해 주시면 다 사겠습니다. 겸손하고 생긴 것답지 않게 굉장히 조곤조곤한 말투. 얼굴은 굉장히 거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뭐든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반전 매력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생긴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괜히 눈길이 간다나 뭐라나. 저도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군청 아이돌인 남자가 왜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첫 만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끝나서 연락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종종 저희 가게로 찾아왔어요. 비가 오는 날은 따뜻한 커피를,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날은 얼음 가득한 아이스 라떼를 사와 제게 지어주고 가곤 했답니다. 심지어 제 것뿐만 아니라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들 것도 사와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고선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그냥 근처 지나다가 사왔어요.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남자가 일하는 군청과 제 가게는 완전 다른 동네였거든요. 귀여운 거짓말이었죠. 괜히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어디 갔다가 들어가는 길이다. 요 근처에 아는 형이 하는 식당이 있어서 왔다가 들렀다 등등. 어떻게 해서든 제 얼굴 한번 보려고 오는 모습이 점점 나쁘지 않게 다가오더군요. 매번 얼굴값하는 전 애인의 갑질에 심신이 지친 연애를 해온 저이기에 남자의 그런 다가옴이 새롭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에도 몇 번의 만남이 있었고 남자의 어수룩한 정성에 마음이 기운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의 연애 끝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빨리 나온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무엇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예비 시댁에서 큰아들이 얼른 장가가길 바라셨으니까요. 저와 예비 남편이 만나고 얼마 안 가 바로 저를 집으로 초대하셨거든요. 예비 남편은 계속 때가 되면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미루다가 5개월쯤 지났을 때 본인도 지쳤는지 제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서정 씨,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서정 씨를 빨리 보고 싶어 해. 내가 나이가 좀 많잖아. 그리고 오랜만에 사람 만나는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궁금하신가 봐. 매일같이 빨리 데려오라고 하시네. 이해가 갔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훨씬 넘은 아들이 누굴 만난다는 소식만 들어도 마음속으로 32번은 결혼식을 치렀을 테니까요. 그때는 저도 예비 남편과 결혼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서 몇 번의 고민 끝에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본 예비 시댁은 예비 남편이 일하는 군청에서 한참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있는 농가 주택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이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신 곳이었죠. 큰아들이 정말 오랜만에 데려온 며느리감 본다고 버선발로 나와서 저를 환영해 주시더군요. 잘 왔어요, 잘 왔어. 내가 궁금해서 아주 혼났네. 우리 큰아들 짝 얼굴 보고 싶어서 혼났어. 일단 얼른 들어가자고. 아이고, 정규랑 나이가 7살 차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얼굴만 보면 10살은 더 어려 보이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환영을 해주시는 만큼 궁금하신 것도 많았죠. 흙냄새 많이 나지?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흙냄새 축축하게 많이 나는 것도 또 처음일 거야. 아니요. 저 부모님께서 소축사를 하셔서 흙냄새엔 익숙해요. 서울 간 것도 취업하면서 간 거라 그전까지는 흙냄새, 퇴비냄새 맡으면서 살았어요. 아, 부모님께서 소를 기르셔? 그럼 사돈만 할 얘기가 많겠구먼. 소 농장이면 규모는 얼마나 되나? 소는 몇 마리나 있고. 아,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늘 100마리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유, 그럼 꽤 크게 하시네. 특히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 일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같은 농축산업이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언제부터 시작하셨냐? 소는 팔기만 하시냐? 황소랑 젖소 둘 다 있냐? 차교 사업은 안 하시냐? 질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 아들 며느리 궁금했던 거야? 아니면 농사 때려치우고 속 키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게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축사에 관심이 많아요? 외기는 우리 큰아들 장가갈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그렇지. 서정아, 얘 공무원인 거 알고 있지? 내가 밭에서 배추 따고 고추 따서 판 돈으로 이놈 나란이라는 공무원으로 맹글어 놓은 거야. 잘 알지? 시골서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럼요, 힘들죠. 그래, 그래, 알면 됐어. 아무리 서울에서 난다 간다 해도 여시골에서는 그저 공무원 딱 되면 그때부터 인생 쫙 피는 거야. 여기 우리 집 위에 지붕도 우리 정규가 싹 갈아준 거고 이번에 우리 여기 화장실도 싹 고쳐놨지. 내가 참 우리 아들 하나는 잘 낳아놨어. 어머니 그만 좀 해요. 무슨 영담을 말해요? 서정 씨가 속으로 비웃겠어. 웃기는 왜 웃어? 개천에서 난 용이 딱 우리 아들인데. 서정아, 얘가 시기를 놓쳐서 결혼을 못한 거지 어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다. 서정이가 그건 알아줘야 돼. 이때까지만 해도 그저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참 지극하시구나 싶었습니다. 좀 끼고 도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 시대 어르신분들이 거의 그러시니 저도 크게 괭염치 않고 넘겼어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사는 지역과 예비 시댁이 있는 지역 딱 중간 지점에서 만날까 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특별히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오셨었어요. 그렇게 만난 상견례 자리는 다행히 분위기가 좋았죠. 시댁에 갔을 때 만나지 못했던 예비 시누이까지 오기도 했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먼 길까지 온 저희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밭에서 직접 딴 각종 야채들을 커다란 박스째로 챙겨와 선물을 해주셨어요. 사부인, 아까 주신 채소들 정말 잘 받겠습니다. 잠깐 봤는데도 다 싱싱하고 큼직큼직한 게 상태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바로 어제 딴 거라서 정말 싱싱할 거예요. 먼 곳에서 오셨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대접을 해드려야죠. 저희 큰아들 잘 봐주십사 드리는 뇌물이니까 아무쪼록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서로 독담도 나누고 자식들의 칭찬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절로 웃음이 나더군요. 예단이나 혼수는 어떻게 할까요? 뭐 다 애들이 알아서들 할 테지만 사돈 어른이나 사부인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아유, 자식으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뭘 원하는 게 있나요? 그냥 지들끼리 잘 살면 그게 남는 거죠. 예단과 혼수 얘기를 먼저 꺼내는 저희 어머니에게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넘기자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상의한 대로 신혼집도 제가 사는 빌라에서 시작한다고 하니 어른들 모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이가 찰대로 찬 자식들이 결혼을 하니 모두 알아서 해라 하셔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말없이 식사만 하는 예비 시누이에게 말을 거셨어요. 사돈 처녀도 서울에서 일했다고 했는데 우리 서정이처럼 잠깐 쉬려고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 서울에서 일하긴 했는데 다시 올라갈 생각은 없어요. 아니 왜?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일하기에는 서울이 더 자리가 많지 않나? 회사 다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꼰대들 갑질에 질렸거든요. 한 달에 200도 못 받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만 많고 잔소린 또 얼마나 심하던지. 저도 그냥 저희 오빠처럼 공무원이나 준비하려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렸던 예비 시누이는 저희 부모님의 물음에 아주 가감없이 말하더군요. 그래도 적지 않은 나이였는데 좀 너무 가볍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거슬릴 만큼 무례하진 않아서 다행이었죠. 예비 시누이의 말을 듣던 예비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은 뭐 갑질 없는 줄 알아? 상사들 갑질에 민원인들 갑질에 오히려 여기저기서 괴롭혀서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안 힘든 일이 어딨어? 그리고 엄마가 계속 오빠 따라서 공무원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예비 시누이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자고 남자고 다른 거 필요 없어.
그저 안정된 직장에 안정된 노후 보장되는 공무원이 최고야. 그리고 가족 중에 공무원 하나 있으면 얼마나 편한데. 예비 시어머니의 공무원 찬양에 다시 불이 붙었어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냥 맞장구를 쳐주셨는데 이 공무원 아들 자랑이 끝날 기미가 없자 점점 그냥 웃기만 하시고 말이 없어지시더라고요. 공무원도 의사 변호사 마냥 집안에 꼭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여러모로 쓸 곳이 많으니까. 아유, 사부인, 공무원 식구한테 아프면 수술을 받기를 해요. 고소당하면 변호해달라고 해요. 아, 자녀 학비 지원 복지는 좋다고 하던데. 예, 서정아, 너희 애들 낳으면 좋겠다. 공무원 아들 자랑에 눈꼴이 쉬었던 건지 평소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의 저희 어머니께서 독화살 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 후로 예비 시어머니는 공무원 찬양을 더는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너무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식사 자리가 어딘지 싸하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대신 제게 사과를 했죠. 본인 어머니가 너무 자랑하는 걸 좋아하신다고요. 분명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조금 과한 공무원 아들 사랑은 분명 언젠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나쁘신 분도 아니고 제게 막 대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괜히 지레 짐작해서 걱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남편과 저의 결혼식 청첩장이 찍혀 나왔습니다. 예비 남편은 샘플로 먼저 받은 청첩장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와, 이제 진짜 결혼이 실감난다. 그전까지는 어떻게 뒤엎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청첩장 딱 나오니까 정말 당신이랑 결혼하는 게 실감이 가. 그런 사람 많다더라. 청첩장 받고 나서 실감하는 사람들. 그래서 청첩장 나오기 전에 뭐든 조율해서 끝내야 한대. 그 후로는 절대 되돌리기 힘들다고. 정말 흘러가듯 말한 대화였는데 저는 이 대화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제게 되돌아올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청첩장 다 돌리기 전에 저희 부모님과 예비 시부모님께 먼저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예비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저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지 싶긴 했지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별 걱정 없이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댁에는 예비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예비 시어머니만 계셨죠. 어머니만 계시는 거예요? 아버님은요? 그 양반은 잠깐 나갔어. 해지면 올 거야. 그건 그렇고 너 이거 좀 봐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 건네신 건 한 장의 종이었어요. 하나는 신축 아파트 홍보 전단지였죠. 아파트네요? 그래, 그게 저기 시내 노른자 땅에 이번에 완공된 아파트야. 방 3개짜리가 3억이란다, 3억. 제가 이곳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지방에서 매매가 3억이라는 게 적지 않은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죠. 가격이 꽤 있네요. 근데 왜 저한테 이걸? 너희 아직 집은 안 구했잖아. 여기가 어떨까 해서. 근데 어머님, 제가 지금 사는 빌라에서 신혼집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정규 씨랑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새 집에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어? 아무리 집이 깔끔해도 신축 아파트보다 더 깔끔하겠냐고. 저와 예비 남편이 신혼집을 제가 사는 빌라에서 시작하기로 한 건 무엇보다 예비 남편의 부탁이었어요. 그때 예비 남편이 모은 돈으로는 괜찮은 집을 사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랐고 또 예비 남편은 제가 집을 해오는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연장자로서의 또 남자로서의 자존심인지 뭔지 예비 남편은 제게 몇 년 함께 살면서 돈을 모아 집을 옮기자고 제안을 했기에 저도 동의를 했던 거였죠. 근데 오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전단지까지 보여주시며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는 게 혹시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금을 좀 도와주시려고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저의 순진한 생각이었죠. 너희 사돈 어른께 말씀드려서 집 사는 거 좀 도와달라고 해라. 네? 저희 부모님께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희 신혼집 사는 걸 부모님께 부탁을 하라니 3억이 다른 집에 개 이름도 아니고 너무나 태연하게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리라는 말을 하는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에 한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신혼집 얘기 다 끝난 일이에요. 정규 씨가 먼저 제안하기도 했고 저도 괜찮다고 했고요. 둘이 살림 합쳐서 돈 모아서 괜찮은 집 찾으면 이사하기로 했고요. 얘는 순진한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니들 월급에 돈을 언제 모아? 네 집에 있는 소 몇 마리만 팔아도 이 아파트는 쉽게 살 거다. 내가 사돈 양반들이 이런 괜찮은 정보를 모르고 계실까 봐 너한테 먼저 알려주는 거야. 이거 집에 보여드려라. 어? 새 집에서 시작해야 시작이 좋은 거야. 그리고 너 공무원 남편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돼. 알아들어? 갈수록 태산이더군요. 아니 공무원 남편 얻으려면 3억짜리 집 정도는 해와야 한다니. 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이랍니까? 어머님, 저도 새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정규 씨가 지금 집 할 돈이 없다고 지금부터 모아서 하자고 한 거예요. 이런 말 할 거면 정규 씨한테 하세요. 이걸 왜 정규한테 말해? 집 해오는 사람한테 해야지. 힘든 나란 일 하는 남편, 그냥 너 살던 그 좁아터진 빌라에서 출퇴근하라 이 말이니? 아니 정규 씨가 무슨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면 청와대에서 출퇴근했겠죠. 아무튼 저는 아파트 문제로 저희 부모님께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고 같이 돈 모아 집 사자는 것도 정규 씨라니까요. 제 단호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계속 기가 차다는 듯이 한숨만 쉬실 뿐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예비 남편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전단지와 혼수 리스트를 챙겼습니다. 아파트는 어머님께서 그냥 포기하세요. 어차피 저랑 정규 씨 둘이 사는 집이지 어머님께서 사실 곳이 아니잖아요. 오늘 아버님께 인사 못 드리고 가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때를 기다리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혼수도 예단도 필요 없다던 사람이 청첩장 나오자마자 이렇게 원하는 걸 말씀하시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닌 밤중에 나타난 절 보고 예비 남편은 많이 놀라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내민 아파트 전단지를 보고 2배로 더 놀랐습니다. 난 신혼집 구할 생각이 있었어. 근데 정규 씨가 지금 준비가 안 됐다고 미루자고 한 거잖아. 나도 새 집에서 시작하고 싶어도 정규 씨 생각해서 포기한 거라고. 근데 내가 갑자기 어머니께 이런 걸 받았으니 내 마음이 어땠겠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다.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날 너무 생각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살던 집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봐.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 안 생각해? 하나뿐인 딸, 더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야. 근데 정규 씨도 우리 부모님 도움 안 받았고 나도 우리들 힘으로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 합의해서 결정난 일이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 다 설득해서 다른 말 안 나오게 했는데 이게 뭐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얘기 안 나오게 내가 말씀 잘 드려볼게. 제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화가 한꺼풀 풀렸습니다. 예비 남편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제게 단단히 약속을 했고 저는 그런 예비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 후로 따로 예비 시어머니께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홧김에 예비 시어머니와 괜한 골을 만든 것 같아서였죠.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와 괜한 갈등을 만든 것 같아 일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날 따로 혼자 시댁을 방문했죠. 평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양념게장을 잘하는 집에서 포장을 해가서 말이죠. 혼자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 보고 눈을 한번 흘기시더니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주방에 가져온 양념게장을 풀어놓고 예비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어머님도 저도 서로한테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이미 정규 씨가 끝난 얘기를 어머님이 저만 따로 불러서 하시니까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어머니께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결혼 전에 괜히 이런 일로 서로 얼굴 붉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내 고개를 아주 작게 까닥이셨어요.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뜻이 전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예비 시어머니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어머니와 많이 마주쳐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죠. 근데 주말 아침에 뜬금없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가 사는 집에 찾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아침부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자다 일어나서 나갔죠. 그날은 오후부터 가게에 나갈 생각이라서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그렇게 문을 여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날카로운 눈으로 서 계셨죠. 어머님,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 집은 어떻게 하시고? 정규한테 물었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렇게 제 옆을 스쳐 거침없이 집으로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어째 현관이 좀 작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 주방, 그리고 방 2개와 화장실까지 샅샅이 둘러보셨어요. 거실은 실평수가 어떻게 되니? 여기 베란다는 튼 거니? 여기 방이랑 저 방이랑 크기 차이가 얼마 없네. 화장실은 1개뿐이니? 아유.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 대신한다는 집을 살펴보러 오셨구나 하고요. 매서운 눈으로 이쪽 저쪽 살펴보던 예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제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실이 1개라서 불편하겠는데? 저랑 정규 씨랑 둘이 사는데 화장실 1개면 되죠. 뭐 사람 수대로 화장실 쓰나요? 아니, 너랑 정규 결혼하면 내가 한 1년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건데요? 정미가 이번에 제 오빠 따라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니. 근데 집에서 시내 학원까지 다니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지금 집에서 시내까지 가려면 차 끌고 가야 하니까. 그래서 말인데 시험 준비하는 딱 1년만 니들 집에서 정미가 좀 같이 살면 안 될까 해서. 부탁이 있다는 말부터 불안했는데 역시나였어요. 서울에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시댁에서 살고 있는 시누이가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맡아달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 학생도 아니고 30이 넘는 어른인데 왜 굳이 오빠의 신혼집에서 학원을 다니며 시험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가씨가 어린애도 아니고 시댁에서 다니기가 힘들면 잠깐 자취방이라도 구하면 되죠. 서울에서 자취할 때 뺀 전세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지 돈이 아니라 나랑 애 아빠 돈이었지. 근데 어차피 시내랑 가까운데 오빠가 사는 집이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근데 아가씨는 괜찮대요? 어머니 말씀처럼 여기 화장실도 1개라서 불편할 거고 집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걔가 싫을 게 뭐 있어. 지 오빠랑 세연이랑 살면 아무래도 마음도 놓일 거고. 그리고 집이 좁은 건 그러게 내가 아파트 얘기했잖니. 거긴 방도 3개고 화장실도 2개라서 불편할 거 하나 없을 텐데. 공무원 된다는 가족 팍팍 밀어줘야지. 정미가 붙으면 나중에 네가 덕보는 거야. 신우이와 마치 이미 확정짓고 말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뭐든 싫다고 거절하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도 않아서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일단 정규 씨랑 상의 좀 해볼게요. 저도 지금 갑자기 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기도 하고. 정규? 정규는 걱정 말어. 이미 말했으니까. 무슨 말이요? 정규 씨도 알고 있어요? 내가 정규한테 먼저 말했는데 정규가 너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어요. 아니 이런 얘기를 예비 시어머니께 들었으면 저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본인 선에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들었으면 먼저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일단 예비 시어머니께는 나중에 말을 드리겠다 하고는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는 저 가게 문 닫는 시간에 맞춰 저희 집으로 좀 와달라고 문자를 남겼죠. 하루 종일 매장에서 일하면서 화를 가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밤 늦은 시간 집으로 가니까 먼저 온 예비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 예비 시어머니께 들은 말이 없는지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예비 남편의 얼굴. 저는 영문을 모르는 예비 남편에게 호흡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시험 준비하면서 여기서 산다고 하는 거 언제 들었어? 그제서야 예비 남편은 아차 싶은 표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더듬더듬 말을 했어요. 아니, 어머니가 정미 시험 준비하면서 시내 근처에서 자취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나야 상관이 없고 당신만 동의하면 되는 거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라고 했지. 그럼 내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넓지도 않은 이 집에서 시누이랑 같이 살라는 걸?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직접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미안해. 내가 생각이 없었어. 그냥 어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 지금 정미 자취방 구해주실 여윳돈이 없으시대. 그래서 난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착한 남자는 착하다기보다는 너무나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가족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나중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을 때야 문제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솔직히 이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을 1부터 10까지 죄다 가르쳐가며 살 저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어요. 저는 예비 남편에게 알아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냥 예비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이참에 시댁과 최대한 노선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함께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자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됐고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점심을 먹으러 찾아뵙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먹을거리를 사서 시댁으로 향했죠. 예비 남편에게는 괜히 내 편만 들 필요 없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맞는 말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비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지 살펴볼 생각이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예비 시아버지와 미심쩍게 저를 쳐다보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를 맞이해 주셨죠. 예비 시누이는 집에 없는 것 같았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해주신 콩국수를 얻어먹고 제가 사온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아가씨 시험 준비 저희 신혼집에서 하는 거 죄송하지만 거절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꺼낸 말에 예비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모두 놀란 눈치였어요. 예비 남편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정미 시험 준비?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정미 시험 준비를 왜 너희 신혼집에서 해? 가만 보니 예비 시아버지께서는 이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다음 말을 이어갔죠. 지금 집이 넓은 집도 아니고 아가씨도 공부하면서 불편할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그 신축 아파트를 사서 살았으면 혹시 몰랐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부탁은 못 들어드릴 것 같네요. 정규 씨도 동의했고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확 예비 남편을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정말이냐? 너도 네 동생 공무원 준비하는데 방 하나 못 내어줘? 아니, 이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완전 제 탓이잖아요. 처음부터 제 의견은 상관없이 시댁 식구들끼리 말 맞췄으면서 이제 와서 제가 싫다고 했다고 모든 책임을 저한테 넘기다뇨. 그때 저의 다짐은 거의 80%까지 확실해졌습니다. 예비 남편에게 실망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저를 꾸짖으시더군요. 예, 넌 뭐 그렇게 싫은 게 많으니? 어? 아파트 해오라는 것도 싫다. 시누이 방 하나 내주는 것도 싫다. 너 그렇게 네 의견만 중요하면 결혼을 왜 하니? 어? 결혼을 왜 해?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아파트는 뭐고 정미 시험은 또 뭐고? 아유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요.
너는 나이도 찰대로 차내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예요? 저 정규 씨랑 결혼하는 거고 집 문제 다 정규 씨랑 얘기 끝났던 거예요. 어머님께도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드렸고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집 문제를 꺼내신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제 집에 와보셨잖아요. 저기서 아가씨랑 같이 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험 준비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파트 사라고 했잖아. 네가 그 아파트만 해오면 다 해결될 일인데 뭐가 그렇게 싫어? 어?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냐고. 너 공무원 아내 자리가 어디 쉽게 오는 줄 알아? 너네 아들이랑 결혼하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다. 저기 공무원이랑 결혼했다고. 공무원 아내라고 다 부러워해. 어머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새아기가 무슨 아파트를 해와? 아휴, 사돈이 소가 100마리면 뭐하고 1000마리면 뭐해? 뭐 하나 해오는 게 없는데. 예, 너 집 해오기도 싫고 정미시험 도와주기도 싫으면 이거라도 해와라. 예비 시아버지의 물음도 무시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뒤돌더니 TV 아래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더군요. 예단이다. 너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1억이라도 해야지. 아니, 예단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며느리가 한 식구 되면서 예단도 안 해와요? 예, 시골에서는 공무원이 왕이고 공무원 가족이 대접받아. 너 그 대접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지 하지 않겠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제 앞에 던지듯 둔 종이를 빤히 바라봤어요. 가방에서 한복, 양복, 시계, 반지 등등. 이건 대체 언제 준비한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준비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빼곡하게 적힌 리스트를 보다 옆에 앉은 예비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저 예비 남편도 묵묵하게 제 앞에 있는 예단 리스트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알았네요. 아, 이 착한 남자는 평생 내 편이 될 일이 없겠구나 하고요. 저는 21번 가다듬고 제 앞에 있는 종이를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눈덩이 마냥 꾸겨 잡았습니다.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 미간으로 날렸죠. 아우! 제 돌발 행동에 저를 제외한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경악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놀라 아무 말도 못하셨고 예비 남편은 그저 서정아 하고 저를 불렀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져 저를 보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공무원 아들 평생 끼고 사세요. 다른 집 딸 인생 말아먹지 말고 평생 끼고 사시라고요. 뭐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누구보다 자식으로 장사하는데 진심이시네요. 처음엔 3억 아파트를 해오라고 하지 않나. 아직도 백수로 사는 딸을 맡기려고 하질 않나. 이번엔 뭐 예단 리스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어요? 참으로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됐어요. 이런 결혼 안 하고 맙니다. 제발 다른 여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귀한 공무원 아들 옆에 끼고 평생 무병장수하세요. 저는 그대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우라통이 터진다는 듯이 소리를 빽 지르는 예비 시어머니와 저를 붙잡은 예비 남편도 싹 무시하고 나와버렸네요. 그래도 운전하고 집으로 오면서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후련하기도 했고 또 허무하기도 하더군요. 분명 이번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댁도 잘못 골랐고 또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감도 잘못 골랐네요. 그 남자는 착하기만 할 뿐 제 편은 아니었던 겁니다. 얼굴 잘난 놈은 얼굴값 한다고 하죠. 못생긴 놈은 꼴값 하더군요. 저는 바로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파혼했다고요. 지금까지 일을 모두 어머니께 말하니까 어머니는 차라리 잘 됐다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이미 잘할 대로 자란 공무원 아들 예뻐 죽으려고 하는 모습에 어머니께서도 미심쩍으셨다고요. 그날 그대로 집으로 오고 밤이 되자 예비 남편은 득달같이 제게 찾아왔더라고요. 제발 말 좀 하자고 애절하게 말해서 들여보내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내가 미안해. 아니 나는 그 예단 리스트 보고
당신이랑 같이 준비하려고 했지. 나랑 같이 준비하고 당신이 준비했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됐잖아. 지금 그게 말이 돼?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잘난 공무원 아들 하면서 나한테 뭐든 받아내려는 모습에 화가 난다는 거잖아. 나는 뭐 소중한 딸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는데 왜 당신 어머니만 공무원 아들하고 결혼시켜준다고 아파트며 예단이며 뭐든 해주길 바라시는 거냐고.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내가 시험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거 뒤치다꺼리 다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신 거야. 나쁜 뜻은 없었어. 그래, 당신도 그렇게 안쓰러운 어머니랑 평생 살고 당신 어머니도 대단한 공무원 아들이랑 평생 살면 되겠네. 그게 모두 다가 행복한 결말이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나올 거고 나까지 끌어들일 생각하지 마. 저는 그대로 예비 남편을 내쫓았어요. 예비 남편은 본인이 잘하겠다, 해결하겠다 제게 빌었지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단번에 바뀌겠어요? 저는 그걸 기다려줄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죠.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에게 결혼식 계약금을 돌려줬어요. 먼저 파혼을 통보한 건 저이기에 반만 돌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전 금액을 다 돌려줬어요. 분명 잘못은 제가 아닌 예비 시댁이 있어서 제가 다 부담하는 게 억울하긴 했지만 그저 큰 인생 수업료라고 치고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고 매장 밖에서 보던 예비 남편이었던 남자는 제가 계약금을 보낸 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보낸 계약금을 보고 다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났나 보더라고요. 제 파혼 소식에 제일 놀라고 충격을 먹은 건 바로 이모였어요. 이모는 저희 어머니에게 예비 시댁이었던 곳에 만행을 듣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총각이 결혼을 못했던 게 어쩌면 그 어머니 때문은 아니냐고 제게 말씀하셨고요. 제 파혼은 이제 거의 반년이 넘어가는데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아직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나 보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귀한 공무원 아들로 장사하려던 어머니 덕분에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닌지요. 주변에 파혼 소식을 알리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분명 나쁜 일을 잊기 위해 온 곳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었어요. 나쁜 일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이곳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기보다는 그저 지나간 일, 나는 떳떳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티려고요. 예전에는 제게 닥친 비극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곳을 떠났지만 종종 왜 내가 떠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저를 비켜간 비극을 마주하고 버티려고요. 또 이제는 사람은 사람으로 잊혀진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잊는 건 그저 내 자신이 홀로 있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뿐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괜히 완전히 다른 타인이 결혼으로 내 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편은 나뿐이라는 걸 인지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저것 많이 보고 배우고 다니고 있어요. 새로 매장에 온 알바생이 추천해줘서 향수 제조하는 수업도 나가고 목공 수업도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역시 사람은 바쁘게 움직여야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커다란 재해와 같은 관계가 저를 비껴갔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도 결혼에 대한 집착과 불안이 마음에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진 기분이랍니다. 역시 그 어떤 것보다도 경험이 최고의 수업이 아닌가 싶네요. 제 기나긴 인생 수업 경험담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모두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